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윤지원입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20대 남녀가 한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성만 나오고 남성은 다음 날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객실에선 약물이 든 음료병이 발견됐는데요. 소름 끼치는 건 지난달에도 이 여성이 건넨 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남성이 있었다는 거고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지난해 말 이 여성이 건넨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또 다른 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 이 여성이 건넨 음료는 무엇이었고 남성들은 왜 해쳤거나 해치려고 했을까요?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뉴스파이터에서 이 사건 파헤쳐보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님,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미스테리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긴 말 드릴 것 없이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9일 밤 서울 강북구의 한 거리입니다. 20대 남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남성 손에 들려있는 검은 봉지도 보이는데요. 이 남녀 봉지를 든 채로 모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잡혔거든요. 굉장히 다정해 보이는데 바로 다음 날 이 남성이 싸늘한 시신으로 홀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김묘성 기자님, 모텔에는 둘이 같이 들어갔는데 남성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무슨 일인가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경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이었고요. 지금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처럼 20대 남녀가 함께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여성 혼자 이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음 날 오후가 됐죠. 모텔 직원이 객실 안에 쓰러져서 사망해 있는 남성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좁은 도로 안에 이렇게 경찰차와 그리고 구급차까지 출동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서 여성의 이동 경로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날 밤 9시쯤에 여성을 자택 앞에서 상해치사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오늘 저 20대 여성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모습 들어와 있는데 확인해 보시죠.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추가로 피해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살해하신 의도가 뭔가요? 네, 지금 보면 기자들이 약물을 미리 준비한 건지 그리고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는데 저 20대 여성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도대체 모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이 객실 안에는요, 음료병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네. 해당 여성이 이 음료병을 건넸고 그걸 마신 남성이 쓰러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음료 안에는 약물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남성의 시신은 외부의 어떤 폭행 흔적이나 여러 뚜렷한 상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을 마신 후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당시 이 남성이 마신 음료의 성분의 분석도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사실 그 부분이 더욱더 충격적인 부분을 더 자아내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말에요. 다른 20대 남성이 해당 여성과 같이 똑같이 지금 이 사건처럼 모텔에 함께 머문 뒤에 숨진 채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이 바로 이 여성에게 음료를 건네받아서 마신 정황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음료에서 마약류가 발견됐다는 통보를 국과수에서 경찰이 받아둔 상태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범행 수법이 사실상 거의 동일한 똑같아요. 사건이 바로 얼마 전인 지난달 말에 발생을 한번 했는데
후에 또 이 피해자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 둘에 그친 게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14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경기 남양주시에서 이 여성이 또 다른 20대 남성과 같이 데이트 도중에 주차장에서 언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툼을 하고 난 뒤에 여성이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이 남성, 다툰 남성에게 음료를 건넸는데 이 남성이 의심 없이 음료를 받아 마신 뒤에 20분 뒤에 의식을 잃었다는 겁니다. 네. 여성이 그런데 이때는 남성의 부모에게 연락을 한 뒤에 병원으로 호송을 했고 이 남성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이 이 일을 겪고도 12월 말까지 일단 이 피의자와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 일을 겪고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한테 이게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당시 사건에 대해서 그게 뭐였냐라고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이 여성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피를 하니까 이 여성과 사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월 초에 결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들었는지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첫 번째 변사 사건 현장에 있던 인물이 해당 여성인 것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출석 날짜를 조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얘기에 따르면 9일에 이 여성 일단은 지금 사망 사건까지도 벌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르기로 일정을 잡았는데 아니 약물과 9일이면 근데 지금 그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진 그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약물 등의 좀 더 자료를 모으려고 왜냐하면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황 증거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피의자에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적인 수사가 완벽하게 사실상 진행이 된 상태에서 불러서 물어봐야지 그 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더 모으려고 소환을 뒤로 미룬 상황에서 이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니 9일에 지금 경찰 조사를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범행을 또 저지른 상황인데 이 여성이 도대체 경찰 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김영준 변호사님. 네, 용의자가 경찰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저희가 입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은요,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 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재우려는 목적으로 이 약이 든 숙취 해소제를 건넸는데 본인은 그렇게 죽음에 이를 정도인 것은 자신은 몰랐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3명이잖아요. 네. 상해 사건 피해자 1명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약물이 든 음료를 줬는데 이후에 발생한 사망 피해자 2명에게는 그 처음보다 2배 이상 많은 약물이 들어있는 그 숙취 해소제를 건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3명 이외에 약물을 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다. 이렇게 현재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최명기 원장님 지금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인 게 살해 의도가 없었고 잠을 재우려고 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만약에 요 여성이 9일 날에 저지른 범행이 없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맞아요. 네. 그러나 자기가 준 음료수를 건네서 누군가 그거를 마시고 죽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어느 정도 용량이면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되는 날에 어쩌면 어차피 내가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분풀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지만요. 네. 그럴 생각에 의도적으로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갖다 검색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네, 지금 이 원장님 말씀 중에 이 여성이 첫 번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았고 이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첫 번째 사건 결과로 그 남성이 사망한 걸 몰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난해 말에 이 본인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이 병원까지 간 걸 봤는데 거기보다 더 심한 약을 줬다니까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정황상 판단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안진용 기자님, 경찰은 지금 이 여성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피의자의 집 냉장고에서 이 사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숙취 소재 여러 병이 발견됐다는 거죠. 거주지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음료에 섞어서 만들어 간 것으로 보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사안 자체가 우발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일 가능성을 경찰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피의자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죽을 줄 모르고 있다라고 진술해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서서 재울 목적이라고 했는데 앞선 사건에서 그 남성이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난 거 확인을 했죠. 즉 그 정도 양만으로도 재울 수 있다, 의식을 잃는다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용량을 2배 이상 늘렸다. 그러니까요. 과연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경찰은 정신병 여부를 포함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구속이 된다면 신상 공개 여부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이 조금만이라도 더 빨리 나섰다면 이 추가 범행만은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여성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저희 뉴스파이터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있으니 하던 일은 계속해야지. 누가 한 말일까요?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근데 저 얼마 전에 이순재 씨, 내 형님이라고 불렀던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내가 위로 모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 그가 아쉽게 짝이 없는데 어쨌든 살아있으니 숨을 쉬고 있으니 내가 평생 하던 일은 해야죠. 네, 이 그동안 이 현역 최고령 배우를 지켜오던 고 이순재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지금 이 90세 그 타이틀을 신구 씨가 지금 물려받은 상황이에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90의 나이로 이제 국내 현역 최고령 배우가 됐습니다. 그 수식어를 얻게 됐는데요. 배우 신구 씨 모습 함께 하셨습니다. 배우 신구 씨가 오는 3월입니다. 연극이에요. 불란서 금고라는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이 작품에서 전설의 맹인 금고털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영화 감독으로 많이 아실 텐데 장진 감독이 무려 10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연극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진 감독이 처음부터 첫 문장부터 아예 배우 신구 씨를 생각하고 네. 그 문장을 시작했다. 그리고 쑥쑥 잘 써내려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구 씨를 위한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요.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는 쟁쟁한 출연진들, 그러니까 성지루 씨, 장영남 씨, 그리고 장현성 씨 등 모두가 신구 선생님이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여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또 힘을 보태기도 했거든요. 앞서 보셨던 장면이 지금 제작 발표의 현장인데 여기서도 모든 시선이 배우 신구 씨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담하게 소감을 전했는데요. 살아 있으니 그리고 숨은 쉬고 있으니 평생 하던 일은 해야죠 라면서 담백하고도 무게감 있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이 앞서 보셨던 인터뷰 영상에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신구 씨께서는 내 몸이 신통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래도 참여를 결심하게 되신 이유에 대해 듣고 싶고요. 그리고 연극과 연기가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대단히 죄송한데요. 나이 들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와요. 귀가 좀 어두운 것을 다 이해를 못했는데 물어보시는 걸.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답니다. 뭐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고 내가 평생 해왔던 연극이고 그래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연기를 한다라는 건 선생님께 어떤 의미이신지 궁금하시죠? 밥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신구 선생님 죄송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괜히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선생님께 질문하신 분들이 다 죄송합니다를 먼저 하시고.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물어보시는 걸 다 내가 듣지를 못했는데 일단 몸이 신통치가 않아요. 네, 웃는 얼굴로 얘기를 하셨지만 조금 귀가 불편해 보이세요. 옆에서 성지로 씨가 마치 아들처럼 좀 챙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옆에서 정말 많은 후배 배우들 그리고 장진 감독도 돕는 모습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예전 같지 않다, 대사 외우는 일도 쉽지 않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금세 잃어버린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겠다는 이 열정만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신구 선생 같은 경우는 앞서 한 차례 아픔이 있었습니다. 과거 연극 라스트 세션을 진행하던 도중에 건강이 안 좋아졌고 심부전증 판정을 받은 후에 심장박동기 삽입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시 무대 위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금 지킨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50년 동안 함께해온 이 선배였던 이순재 씨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까지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 오른다는 열정은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그 광고를 보면은 니들이 개맛을 알아란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연기를 한다. 즉 너희가 이 연기 맛을 알아라고서는 넌지시 묻는 것 같습니다. 네, 최명기 원장님, 신구 씨께서 지금 연극을 하시는데 대사도 잊어버리고 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3세 나이에 연극 무대에 저렇게 계속 오르시는 모습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선 대사를 잊어먹는다라고 하셨지만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잊어먹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 실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귀로 이렇게 들으시는 건 어렵더라도 예정된 본인의 대사라는 데는 어느 정도 괜찮으실 수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본인의 컨디션도 좋았을 때랑 나빴을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나쁘더라도 막상 연극을 하면서 좋아질지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거고 네. 또 연극을 하기로 시작하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었는데 지금 약간 다운돼 있으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마치 건축가가 커다란 건축물을 하나씩 지을 때마다 본인의 삶이 진행되는 걸 알듯이 결국은 연극이 중단되면은 본인의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연극을 하는 거는 삶의 의미를 가지는 어떤 굉장히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게 삶의 동력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김현주 평론가님, 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관객과의 약속이니까 다시 계속 무대에 오르시는 모습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일종의 무대에서 인생을 보내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겸허한 느낌이 아닐까 저는 감히 네.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 장진 감독 말에 의하면은요, 이 연극을 하겠다고 수락한 이후에도 나는 무대에 오를 수 없는 몸인데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연습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전에 준비 작업이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집안에서 걷는 것부터 연습을 했다고. 걷는 것부터. 그렇죠. 일종의 연습을 위한 연습, 연습을 위한 준비를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최근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아까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배우 성지루 씨가 이제 전해 온 말입니다. 아주 요만큼 틀린 대사, 이런 것도 교정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뭐 연습 진행은 무척 순조롭다라고 밝혔고요. 또 관객을 만나기에는 조금의 어려움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장진 감독이 이 신구 선생께 이번 작품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아마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진 감독이 이야기하기를 이 작품은 선생님의 그 많은 작품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작품은 과연 뭐가 될까라는 그 기다림의 의미를 주는 것이 이번 작품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연기를 향한 신구 씨의 열정을 보니까요. 저도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 뉴스파이터도 이 신구 선생님의 다음 작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방암 수술 후에도 목욕탕에 간 서정희. 이 서정희 씨 얘긴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유방암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이 목욕탕이나 공개된 장소에 가길 꺼려하는데 서정희 씨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서정희 씨가 본인의 둥암 비결로 꼽은 게 한 달에 한 번 피부과 가는 거하고 사우나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우나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방암 투병을 하면서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나 가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서정희 씨 유방암 투병했던 거 많은 사람들 다 알고 있죠. 네. 2022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이 초기 유방암에는 보통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 가능성이 있는 나쁜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한쪽 유방 전체를 절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가슴 복원 수술, 그러니까 재건 성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았지만 딸인 서동주 씨가 엄마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용기를 내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원 수술이 2주에 한 번씩 이 절제된 피부를 늘리는 그런 과정들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모양도 만들어야 되고 타투까지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네. 이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복원 과정 중에도 그리고 수술을 겪은 뒤에도 당당하고 씩씩하게 본인은 목욕탕을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흉터도 있고 뭐 조금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를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여전히 겪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도 김묘성 기자님, 서정희 씨는 당당함으로 이겨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100% 부정적인 마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관심은 갖게 되는데 인사를 하긴 약간 어색하니까 그렇죠. 수군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마음을 서정희 씨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넨데요. 네, 맞아요. 저 서정희예요. 라고 반갑게 네. 인사를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슴 수술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긴 하답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어떻게 변했나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아유 이 정도면 괜찮네 라면서 위로하시는 분도 있고 아 똑같이 잘 됐나 확인하게 좀 반드시 서봐봐 라고 관심을 표하시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만져보시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네. 불편했지만 이제는 가리지 않고 내게는 목욕탕이 가장 편한 곳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이 내려놨다고 합니다. 네, 최명기 원장님, 사실은 저렇게 유방암이라는 이 아픔을 겪지 않은 분들도 목욕탕에 가면 좀 쑥스러워하시는 네.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서정희 씨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정희님은 이렇게 대비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수군거리지 않나라는 불확실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 확 달아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선제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것 같은 걸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거든요. 선제적으로 내가 얘기를 꺼내게 되면은 불확실한 게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면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제가 서정희님의 삶을 쭉 보다가 보면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으시고 하는 것도 많으세요. 그래서 잠깐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금세 잊어먹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럴 때 견디는 중요한 힘의 하나인 듯 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복원하는 능력. 서정희 씨 회복 탄력성이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은데요. 이 서정희 씨 얘기 직접 들어보고 이어가시죠. 저도 사실 유방암 선고를 받고 제가 본의 아니게 유방을 전절제를 했잖아요. 그때 심정은 아, 나 이거 있던 것도 잘라달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마음이. 내가 왜 이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고 저는 내가 몸 갖고 내가 무슨 뭐 촬영할 일도 없고 저는 없어도 돼요. 이 나이에 뭐 없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 수술을 다 했고 완벽하게 이제 된 거예요. 목욕탕에 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 가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토론을 모여갖고 아줌마들이 이제 잘 됐다 안 됐다. 네,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우리 이제 엄마들 얘기가 너는 너의 모든 것 중에서 가슴이 제일 예뻤는데 그 가슴을 딱 가져갔을 때 제일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부분이 가슴이었거든요. 네, 안진효 기자님. 그런데 이 서정희 씨가 유방암을 알게 된 것도 이 목욕탕에서였다고요?
근데 사실 서정희 씨는 그동안 동안의 상징이었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타고난 것도 있지만은 피부과를 꼭 자주 가고 그리고 목욕탕을 자주 가서 관리를 해왔다는 건데 이게 외모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됐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일단 목욕탕에 갔다가 50견처 오른쪽 팔 부위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다는 거죠. 갑자기 그러면서 돌 같은 무언가가 유방 부위에서 만져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서 바로 병원에 가보자고 했고 거기서 바로 진단을 받게 됐다는 거죠. 자, 엄마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 신체 중에서 가장 자신 있고 아끼는 부위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이 안개처럼 싹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전절제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건데 온전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다시금 회복해가고 있는데 일단 이 전절제 수술 후에 보건 수술도 받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이야기를 대중 앞에 카메라 앞에 서서 예전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미 신체적으로 이 암을 극복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본인이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강인함이 저렇게 암을 극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겠지만 또 옆에 함께 있는 동반자도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홀로 투병하는 것과 옆에서 힘을 주는 사람이 함께 도와주는 것과는 아마 치료에도 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재혼을 전제로 6살 연하 김태현 씨 건축가죠. 함께 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뭐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린 사이는 아니지만 방송에 나와서 서정희 씨가 남편이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두 사람은 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 아마 머리를 굉장히 짧게 깎으려고 네. 한 적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 이 김태현 씨가 본인이 먼저 나서서 본인 머리를 아마 밀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확인하고서 굉장히 마음에 큰 힘을 얻었고 서로 또 굉장히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서정희 씨의 저런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가 다른 분들한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도 이 서정희 씨의 당당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김묘성 기자님, 제목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한 여성이 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목격한 아파트의 주민이 이 모습을 영상으로 직접 담았는데요. 그 영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늦은 밤 어느 골목길에서 개 5마리와 한 여성이 대치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때를 지어서 여성을 에워싼 뒤에 달려들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요. 겁에 질린 여성이 뒷걸음질 치면서 가방을 휘두르며 쫓아보기도 하고 비명도 질러보는데요. 개들은 잠깐만 뒤로 물러날 뿐이지 다시 지저대면서 사납게 달려듭니다. 최명기 원장님, 지금 저 개가 한 마리도 아니고 5마리씩이나 정말 물듯이 달려들고 있거든요.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주인은 없는 개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마 숲에서 있던 개가 내려온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5마리인 거는 아마도 성견 5마리보다는 그냥 추측하건대는 저 개들이 가족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가족일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아마 막내는 작은 개들은 아마 첫 겨울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네. 큰 개들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저분이 나타나게 되니까 굉장히 공격하는 거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응을 하게 되니까 계속 대응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저 꼬리를 보면은 판단하기가 참 애매해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든다는 게 꼭 재미있어 한다는 신호는 아니에요. 네. 굉장히 흥분했을 때 흔들게 되긴 하지만 어떤 점에서 자꾸 저렇게 반응을 하니까 강아지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조금 더 무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개들이 산에서 내려온 들개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렇게 따라가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최근 전주에서 지금 이렇게 들개들이 출몰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장면 직접 목격한 주민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제 방에서 뭐 폰하고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창밖을 봤는데 그 들개들이 그 여성분을 위협하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었어요. 저희 집 앞쪽에서 엄청 돌아다녀가지고 그쪽이 산 있는 데라서 거기서 많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새벽에만 유독 그렇게 아침에는 잘 못 봤어요. 그 엘리베이터에 종이 같은 거로 강아지들 조심하라고 약간 안내사항 같은 것도 있었고 안내방송으로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쪽으로 안 다니려고 하고 되도록 일찍 집에 왔어요. 네, 김현주 평론가님, 저렇게 아파트에 안내도 해놓고 했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들개들이 다니는 걸 알면 무서워서 밖에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너무 그냥 모골이 소면하다고 할까요? 아주 그냥 쭈면 머리털이 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말이죠. 네. 이 해당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에 따르면요, 이틀 전에도 하도 밖에 시끄러워서 내다봤더니 들개무리가 막 짖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더랍니다. 근데 한 5마리 정도가 항상 같이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격자 아버지의 경우도 이 들개무리를 한번 마주친 경험이 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다행히 공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무서운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근 아파트에서는 이 들개무리를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을 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내에도 이런 관련 안내문이 붙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지 내 야생동물이 출몰하고 있으니 주의하시라. 단지 내 늦은 시간에 통행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안내문조차 붙었다고 합니다. 네, 안진용 기자님,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개들이 굉장히 무섭게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저런 일을 겪은 게 비단 한두 차례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온라인에 글을 올린 사람에 따르면 직접 물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이 들개 무리가 마주쳤다고 하고요. 실제로 물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꽤 바지가 두꺼워서 살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패이진 않았지만 멍이 들었다는 겁니다. 네. 즉 지금은 저런 식으로 들개 무리가 위협을 주고 굉장히 큰 공포감을 든다는 걸 넘어서 실질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이런 개들을 처음 봤고 설마 달려들겠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안전할 수 있다는 건 나의 착각이었다고 굉장한 공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목격자들의 공통된 얘기, 저렇게 5-6마리의 개들이 무리지어서 다닌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물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2월 2일 정도에 이제 첫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포획 시도는 2월 2일부터는 했는데요. 지금 실제로 잡은 것은 오늘 새벽에 1시 정도에 포획틀에 잡혔습니다. 5마리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그중에 영상에 있는 3마리가 포획이 됐고 한 포획틀에 어떻게 3마리가 같이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도 정말 좀 운이 좋았다고 해야죠. 지금 2마리도 이제는 저희가 뭐 하루 이틀 만에 잡는다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획일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포획반을 통해서 계속 이제 예찰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5마리 가운데 보신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지금 포획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잡힐 때까지는 좀 안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이번에 잡힌 3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개들은 치아를 보면은 연령대를 추정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추정해 본 결과로는 한 8-9개월 정도. 생후 8-9개월이면은 아직 어린 아기 강아지입니다. 이런 어린 강아지들이고 잡히지 않은 2마리가 다 큰 성견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성견이 암컷 수컷이면은 계속해서 뭐 중성화가 안 된 상태라고 하면 번식이 이어지면서 개체수가 그러네요.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들개들이 처음부터 산에 있었던 개가 아니라 반려견이었는데 유기돼서 들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들개들이 먹이가 지금 겨울철이라서 부족하다 보니까 밤에 이 먹이를 찾아서 이 민가 쪽으로 내려와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어린 개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먹이가 놓여있던 포획틀 안으로 의심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포획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 큰 성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 이게 포획틀인지 아닌지 위험을 좀 더 예민하게 감지를 할 수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어린 새끼들이라고 하면
이 자기 새끼들을 이런 식으로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동일한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 성견들을 포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주시 관계자도 비슷한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포획틀을 재설치하더라도 한 번 경험한 이상 쉽게 포획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상황을 살피고 포획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하루빨리 이 잡히지 않은 성견 2마리도 포획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야생화된 이 유기견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학 간다는 말에 불지른 남편. 이 대학 간다고 하면 축하해줄 일인데 이 폭죽을 터뜨린 게 아니라 불을 질렀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해 9월 새벽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70대 남성이 아내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단란해 보이죠. 자, 그런데 이 남성 돌연 안방에 종이 상자와 쓰레기 등을 모아놓더니 불을 질렀습니다. 네. 다행히 안방에 누워있던 아내가 이를 발견하고 긴급히 이불을 덮어 물을 뿌려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바닥 일부만 그을렸을 뿐 큰 불로 번지지 않았는데 방 안에서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죠. 네. 대뜸 방 안에 불을 지른 이 남성. 아내가 대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이런 위험한 행동을 돌연 벌인 겁니다.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아내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안방에 이 쓰레기랑 상자를 모아놓고 방화를 시도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그렇죠. 이 방화는 그래서 죄질도 상당히 좋지 네. 않지 않습니까? 이 사실 부부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이 대학교에 진학하려던 사람이 자녀가 아닌 70대 이 아내였던 것이죠. 아내가 뒤늦게 이제 대학교에 내가 진학을 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언을 하니까 남편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평상시에도 이 아내의 늦깎이 공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반대를 해 왔었는데 이 문제의 범행 당일날에도 이렇게 같은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격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불을 놓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명규 원장님, 그런데 뭐 화가 날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불까지 저지르는 행동은 뭐 흔치 않잖아요. 우선 저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남성분들께서 다 저런 건 아닙니다.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아내가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공부하면은 공부하는 동안 뭔가 자기가 뭐 부탁하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집에 없는 시간이 생기게 되니까 공부하는 동안에 그때도 본인이 통제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통제 못한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마도 저 남편분의 통제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본인은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다가 술이 작용하게 되니까 저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저 할머니 진짜 용감하고 씩씩하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님, 그래도 저게 큰 불로는 번지지 않았지만 이 방화라는 게 죄질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학구열을 불태우면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내를 응원하기는커녕 못마땅해 하는 걸 넘어서서 집에 불까지 저지르려 한 사건이거든요. 네. 재판부 당연히 죄책이 가볍다고 볼 리가 없습니다. 방화죄는 특히 공공의 안전 그리고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 집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불이 자칫 옆집 등으로 번지게 된다고 하면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이 남성 분노 대신 응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형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이 아내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정말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얘기네요. 요즘 너무 업무가 바빠서 끼니를 못 챙기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정말로 바쁜다는 거는 이미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배고프고 서럽다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요즘 이 대통령 부부를 두고 신혼부부 같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예, 맛있으세요. 예. 우리 이 천화동네 천화동. 아세요? 야. 저 어렸을 때 많이 와가지고 여기. 네. 우리 이분은 왜 여기 손가락 찌렸어요? 아 동업하시는 거예요? 와이프. 동업하신데. 우리 여기는 와이프라고 그러시고 여기는 동업이라고 주장하는데 좀 뭔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처갓집에 배추전 어떤지 한번 맛 좀 보세요. 우린 경상도식이 더 낫다. 아니 허주연 변호사님, 저희 남편도 좀 보라 그래야겠어요. 깨먹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참 고소한 냄새가 코에 맴도는 것 같은 그런 다정한 모습이어서 참 부럽습니다. 두 사람 찾은 곳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고향인 충주 무학시장인데요. 곧 설이잖아요. 네. 설 명절 앞두고 물가 상황 점검하고 민심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황태포라든가 시금치, 곶감, 깜밤, 제수용품들 직접 고르면서 장도 봤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 짐을 대신 들어주는 자상한 모습을 보이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시장 상인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퇴근길의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여기서도 깨를 볶습니다. 두 손 꼭 잡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네. 그 뒷모습 보세요. 뒤에 손잡고 저렇게 가는 거 20대 연애하는 커플들이나 할 법한 그러니까요. 스킨십인데 아주 다정해 보입니다.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여길 찾은 이유가 이것뿐만은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보게 되면은 어떤 목적으로 이곳을 방문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굶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말의 배경은 바로 이 충주에서 운영 중인 그냥 드림 사업이라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드림. 그러니까 당장 끼니 걱정하는 분들에게 조건 없이 네.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간간히 보면은 뭐 너무 배가 고파서 뭐 빵을 훔쳤어요. 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질 때 그렇죠. 경찰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분께 이렇게 전해드렸다 뭐 이런 소식을 접하곤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당장 끼니 걱정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대판 장발장을 막으려는 이런 취지의 제도라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범죄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만은 막자는 취지의 아주 좋은 뜻의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 SNS에 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그냥 드림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배고프면 서럽다. 그리고 많이 좀 알려달라. 이렇게 공유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묘성 기자님,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배고픔의 서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게시글도 올리고 하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상대원 시장에서 자신의 어머니께서 청소 노동자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 또 그 시장에서 버린 썩은 과일을 가지고 비타민을 보충했었다라는 네. 일화가 또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한이 개인의 영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냥 드림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에 경기도에서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모양새입니다. 네, 배고픈 사람이 누구든 굶지 않는 세상, 이 약속 꼭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